복수다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저희가 좀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우리 목수다에서 조회수 제일 높은 게 저기 신사도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우리 별로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 계속 뭐 하는지 알아서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가끔 자극이 필요하시면 한 번씩 보세요. 예, 그러시고 그래서 좀 실용적인 현안들과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함께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치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냥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주제 발언식으로 짧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담화를 이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제일 첫 번째로 정치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실 우리 박주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너무 막 박수를 쳐요. 과한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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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했던 거 한번 얘기하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설교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딱 이게 우리 정치판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확신에 가득 차서 본문을 잘 풀어서 요로 한 거에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결론을 내려놓고 갖다가 현실에다가 적용을 때려서 이거 믿고 달려 이러면은 다 먹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설교에서는 선전선동하는 거죠. 음, 정치에서는. 제가 최근에 유시민 씨하고 유승민 씨하고 이제 CC 그러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랑 100분 토론한 거 봤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가 더 내가 볼 때는 공정했다. 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듣냐면,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학자도 아니고 말을 저렇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안 하고 무슨 정도를 지키자고 그러고 정치가 선비냐? 그러더니 유시민 씨가 그날 엄청 날렸거든. 전 개인적으로 유시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만나면서 변했어요. 저 대학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 때 유시민 진중권도 좋아했지만 김어준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딴진도 할 때부터 매니아였어요. 우리 그때 음, 학교에서 그 이제 진보 쪽 정치학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조선일보에 대항해서 김어준이 보여줬던 나름 그 결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어준이 유럽이나 미국에 뭐 이렇게 유학도 가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빼밀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철학하는 애들, 사회학 하는 애들 막 각계 분야에서 자기들끼리 예전에 운동권 말기 하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하고 결별을 딱 했던 게 그 친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아, 소수자를 위한 매스미디어, 소수자를 위한 언론일 수 있겠다. 어? 그래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김어준에 대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신학 쪽 관심 가지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끊었는데 어느 순간 김어준이 거의 손석희 다음으로 2등, 2위에 오르고 우리나라 언론인상을 받잖아요. 저 놀랬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저기 김어준이, 저기 유시민이 편승을 하더니 설득을 당해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유시민이 갑자기 예전하고 스탠스가 달라지면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중권 씨를 다 편드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진중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뭐냐. 지금 김어준 씨도 그렇고 유시민 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보 쪽이 뭐를 잃어버렸냐? 로고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상실한 거예요. 대중들한테 먹힌다.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모든 게 정당해. 그래서 유시민이 대놓고 이제 진보 쪽에서도 지금 소장파들이 많아요. 원래 그 뭐야 김어준 이런 사람들하고 다 범진보로 있다가 젊은 학자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튕겨 나와가지고 중도 쪽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젊은 비평가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선전선동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이 언젠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전이란 말은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드러내는 게 선전이고 선동은 뭐냐? 용기를 주는 게 선동이래요. 음. 용어를 그러니까 달리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분 토론 요즘에 유시민 씨 하는 거 많이 놀래요. 예를 들면 이기적인 유전자 얘기하면서 최재천 교수하고도 제가 보니까 최재천 교수가 어느 정도 선을 긋더만 유시민 씨하고. 왜냐? 과학 공부한다고 얘기했는데 최재천 교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해도 최재천 교수 그 와이프 사모님이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는 종교의 일정 부분 영역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과학자로서 나는 연구한 걸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유시민은 그걸 갖고 와서 정치적으로 뭐 해? 이념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확신성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딱 느끼는 게 뭐야? 목사야. 내가 보니까 종교인 수준으로 날리더라고요. 음. 이거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선전성동의 정치학이 돼버려 가는구나. 왜 이게 근데 문제가 없을까?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김어준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우리 뭐야 좀 조국 대표 나와가지고 조국 혁신당하고 이런 것도 아마 김어준이 판 다 짰을 거예요. 그 패밀리들이 뒤에서 판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조국 혁신당이 뜨니까 김어준이 딱 그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보수 우파는 이제 그 태극기 아니 촛불 집회 이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선거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연구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을 뭐라고 비판하냐? 아니, 정치는 본질적으로 뭐냐?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고 그 욕망에다가 서사를 만들어내야 된대. 대중들의 욕망, 그 욕망이 분노든 뭐든 거기에다가 정치인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씌워가지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야 돼. 이걸 좀 센 얘기로 말하면 메시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좀 무서운 얘기지만 히틀러를 이렇게 총통 만들었잖아요. 음. 히틀러가 근- 무슨 뭐 저기 그, 쿠데타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원래 보수 애들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전두환이나 뭐 노태우,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그걸 했었고 근데 그걸 이제 갖고 진보 와서 하는 거야, 지금 저쪽 진보 애들은. 애들은 이제 정도를 말하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표현으로 하면 로고스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근데 그걸로는 권력을 못 얻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배워와서 이제 진보가 적용하고 있는 거죠. 막스주의 안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로고스를 포기하니까 음, 이념적으로도 이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문제가 뭐냐?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라. 아, 이게 예전에 파시스트들이 하던 명제인데 거기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정통 진보는 끝까지 도덕성이나 합리성을 붙들고 가자주의자였는데 이거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판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는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날뛰면서 들어가는데 근데 아까 이제 설교 얘기도 하셨지만 누가 더 그걸 요즘에 잘 뜨는 설교가들 하냐는 가만히 거죠. 보면은 결국 그거 읽어내는 거 아니에요. 대중의 욕망.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니즈를 읽어내라는 거죠. 서사를 만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설교에 본문 주해가 없고 교리 해설이 없고 전부 간증,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띄워서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나 신학자들이 했던 교리적인 언설은 뭐냐?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MSG에 불과한 거. 음, 그럼 대중들은 뭐 해? 좋죠. 그러면은 교회의 역할이 뭐냐? 제가 진중권 씨가 했던 말 중에서 들어볼 만한 말, 그리고 이철희 소장, 그 저기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했던 그분의 들을 만한 게 뭐냐? 정치의 본질이 뭐냐?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냐? 정치란 국민을, 시민을, 대중을 더 합리적으로, 더 선하게, 더 로고스적으로 만드는 게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아니, 정치란 대중의 욕망을 구현시켜 주는 게 정치다.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철희 소장 같은 경우 저는 들을 만하다는 얘기가 뭐냐? 정치의 본질, 민주주의의 본질은 갈등을 봉합하는 거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타자를 포용시켜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정치를 왜 하기 시작했나? 전쟁 안 하려고 했잖아요. 원래. 정치라는 게 생긴 게.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것도 뭐냐? 폭력과 폭력으로 싸우다 끝나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현상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이제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유럽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거를 취득하는 게 30%인가가 높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로고스의 상실, 그리고 더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 이 대립 구조 안에 교회가 들어가서 같이 놀아나고 있다. 이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결국 욕망과 감정이 충만한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데 목사를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한 인물의 모든 걸 투영하다 보니까 교인들 자체도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매몰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 결국은 합리성을 찾아낼 수 있는 담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생각보다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못을 좀 박아줘야 되겠는 게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불을 토해.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원칙을 하나 세웠죠.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사석에서 정치 얘기할 때 원칙을 지킵시다. 첫째, 내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편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해서 반드시 칭해 이름을 부르지 말고 뒤에다 직함을 붙여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대통령을 붙여라. 이재명이 이러지 말고 이재명 대표라고 붙여라. 님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부터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에서 검증돼서 나온 것만 얘기하지 일반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은 그 빈 구멍을 메꿔주는 음모론적인 얘기. 김어준은 엊그젠가 또 유튜브 보니까 그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거기가 유세하는데 뭐 가발론이 있잖아요. 보면 머리를 막 만졌어. 가발이 벗겨질라 그러니까 저기 머리를 만졌다. 그것만 편집해서 또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치해지는 거야. 이놈의 이 판세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1장을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결국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낸다고 보면 거기서 인사이트를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울을 예를 다 갖춰주잖아요. 사울을 예를 다 갖춰서 장사 지내고 국가 전체에 국장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슬피 울고 그리고 환의 노래를 불러서 그 정말 영웅적인 얘기한 그런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가른 전두환처럼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대학살국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됐고 이미 삼김시대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체킹이 가능하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다면 적어도 두 명 중에 한 명, 내 반대편에 있는 50%가 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과반수가 민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보면 로고스적인 게 신앙관이 아니고 너무 파토스적이야. 너무 감성적이고 우리 신앙이 선동을 잘 당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막 질러 제끼는 얘기, 감정팔이 하는 설교에 막 빠지고 이러니까 결국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한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인기가 있을 때는 교회가 잘 나가다가 목회자가 교체되든지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막 휘청휘청하는
질서유지가 안 되는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하튼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인데 열왕기상하에서도 그렇지만 선지서에서 분명히 호세아나 이런 데서 보면 공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보적인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구약의 공의에서 뭐 김군주 교수 다 느헤미야 연구원 이런 데서도 구약의 공의 텍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현실 정치에 지금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또 말하면 안 되는 게 그럼 구약에서는 공의 얘기만 했냐? 우상숭배 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양자를 다 가져야 되거든요. 우상숭배적인 문제, 그러면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나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약자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진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구약에 나와 있는 공의의 실현, 약자에 대한 보호를 현대 유럽의 복지국가론하고 등치를 시켜버려요. 이게 맞냐는 거야. 결이 다른데. 또 하나, 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무한국론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온리 그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다. 세상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분들도 희한해. 신자유주의 또 얘기해요. 얼탱이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성경 안에서 무슨 아예 그렇게 국가가 개입 자체를 안 하면서 자유방임으로 놔두는 게 어딨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선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문제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냐 복지국가냐라고 하는 그냥 세속 국가로 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이 두 개. 우리나라 지금 이거 싸움이잖아요, 지금. 계속 보편복지하냐 선별복지냐 그렇고 교회가 딱 요거야 이렇게 합의는 못 되더라도 전반적인 틀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선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냐. 성경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고 여 이상 넘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야라는 기준점이 없어요. 준거가.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난 우상 숭배와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찍을 당이 없죠.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찍을 땅이 당이 없다. 통일다? 아이고 그렇게 가 찍을 땅이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약간 경제적으로는 진보 쪽에 있어요. 어? 근데 도덕적인 거나 사회 질서나 가족 문제로 넘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또 확 넘겨가. 중간이 아예 없는 거야, 중간이. 이게 환장을 하시겠어, 그래서. 뭘 찍어야 돼. 크리스찬 입장에서. 양극단은 아닌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개인적 정치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총리제로요? 다당제로, 예, 음,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주의자고, 그거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다당제 모델로 가서, 거기서 교회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열어놔주는 길이 열려야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당제나 개헌을 과감하게 주장하는, 예전에 뭐 젊은 남경필 지사 있고 할 때, 그때 안희정도 있고, 뭐 이광재 있고 한참 그 무렵 때 젊은 소장파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 담론을 빨리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물 건너 가버리게 되고 지금은 뭐 거대 양당 구조로 가버렸는데 그게 참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이 11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자크 엘룰의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를 보거든요. 아, 인사이트가 아주 대단한 것. 이 사람은 현실 정치로는 막스주의자예요. 자기 음, 입으로 나는 정치적 지향을 굳이 말하면 나는 근데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걸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칼 마르크스를 비평적으로 갖고 와서 평생 주류 정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시민운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하고 그리고 아주 그런 교육 사역 같은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뭘 비판하냐? 기독교 정치의 본질은 뭐냐? 인간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교만, 타락, 한계, 그 허무함을 폭로해야 된다. 그걸 폭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정치에 희망을 심어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를 하냐 마냐, 뭐 사회가 어떠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안에 있는 비극적인 현실,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는 마음을 포착하고 상실해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망각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인 비참함을 드러내는 데서 기독교 정치는 출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면서 이 책 보면서 그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수 지지하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비판적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당하고 있고, 음. 진보 지지하는 사람들도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신자유주의 한다고 또 밀어붙이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단 나와가지고는 사회권 뭐요? 제7공화국? 야, 세게 얘기하더라. 실현 가능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막 극단적인 얘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서 교회가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부터 좀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철희 소장이 4년 전인가 정치를 그만두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현실 정치 들어가서 해봤는데 안 된다.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어서 안 되고 판 자체를 갈아엎지 않으면 이 정치 구조가 아닌 새로운 판 자체를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치가 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이제 사회 참여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 했어요. 지난번 설교할 때도 분명히 크리스찬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맞는데 정치를 참여하는 것과 정치를 우상 숭배하는 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지난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후보가. 어떤 분이 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새벽까지 그걸 보다가. 하루 종일 괴로워가지고 1박 2일 동안 잠을 설치면서 우울해졌대. 정치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됐어요. 우울해지는 거야. 이놈의 세상 썩었네. 마치 메시아를 잃어버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게 딱 고증상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1박 2일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우울증이 와. 우울한 증세가 와. 100% 그거는 우상숭배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자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왕국론처럼 극단적인 두왕국론에 대해서 아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 역할을 하면서 잃어버린 로고스를 되찾아내고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있어서 합리성을 지켜내는 망가져가는 포스트 모던으로 그거를 지켜낼 것인가가 교회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일단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쨌든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있는가, 여전히.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어떤 이념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게 좀 되게 희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체도 이게 보수랑 진보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잘 확실히 모르겠어서 혹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네, 구분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한국 안에서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 조정은 의원 아시는 분들 있죠. 민주당에서 비례로 됐다가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했다가 최근에 국힘으로 옮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포로 지금
출마했거든요.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막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선거할 때 배신자다 막 이랬다니까 나와서 하는 말, 내가 좀 내걸고 있는 공약, 내가 비판하고 있는 게 나는 민주당 때도 똑같이 하고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한다. 나는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기가 기윤실 소속이에요. 거기 저기 음, 기윤실에서 키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리고 기윤실에서 거기 누구야 기독교 윤리학하는 고시네. 거기가 이제 그 뭐야 정치 관련해가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이 질문이 딱 들어요.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음. 뭐야? 경제 정책이야? 아니면 정치 문제야? 아니면은 경상도가 이거야? 아니면은 우리 뭐 인물별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런 데서 지금 막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두 패거리의 극단적인 선명한 구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좀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보면 별 그게 없어요. 이것도 우리의 고민이에요. 일상에서 만나면 나는 보수다 진보다 명확하게 지지하고 하는 사람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생각외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보수 진보를 최근에 그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그 국힘당을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힘당은 보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럼 진보랑 보수랑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민주당이 보수 같다." 이랬거든요. 민주당이 보수 같고 지금 국힘당은 "나는 보수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이 되게 예리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은 보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딱 씌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보는 빨갱이인 거예요. 보수는 토착의 어 그거. 예 보수는 인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제 그 정치 집단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 그러면은 지금 정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수호하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적나라하게 그냥 얘기할 때는 아니 그냥 대통령 그냥 그 뭐지 방탄 정당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은 '아 이제 3 년은 못 기다리겠다.' 지금 도저히 모든 것들이 다 후진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빠져가는 배를 건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저는 강도사님 얘기할 때 그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뭐 "이틀간 잠을 못 잤다."라는 사람이 이제 강도사님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저는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이틀은 저는 잠이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자진 않았지만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무상숭배자시네. 나라가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외교 뭐 경제 또 뭐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지금 완전히 후진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사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잖아요, 저희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두 번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자국에서 사과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싸고 또 그다음 나라는 나라 안에서 지금 막 이렇게 뭐죠? 거의 무슨 그 내전에 방불할 정도로 위기가 있는 나라가 사과가 비싼데 우리는 내전도 없고 자국에서 사과도 생산이 되는데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된 거죠. 한 예만 봐도. 그래서 사람들이 대파를 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풍자하는 이유도 '아 대통령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 이 세상 자신이 돌봐야 되는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보수냐 진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여당은 보수고 뭐 야당은 진보다라는 지금 그런 프레임이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보라는 걸 따지면 거의 뭐 지금은 합쳤으니까 그렇지만 뭐 녹색당 그렇죠. 뭐 그런 데를 제외 사실 정의당하고 합치면서 녹색 정의당도 이제는 진보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합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권력 그 자체보다는 이제 어떤 사회의 변혁과 또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켜야 할 가치들이 중요하고 또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 분 다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 보수나 진보의 개념이 불확실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제 오늘 수다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를 규정하지 못하고 그냥 뭐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들의 어떤 그런 거에 휘둘리거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기대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없어진 이 시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보수와 진보의 그 이념적인 색깔이 분명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마다도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보수적인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정치적 입장은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만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국가 안보에 대한 거나 역사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대 우리 한국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수적인 가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그냥 의견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특정하게 우리가 뭔가를 지지하기가 선택하거나 지지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지금과 같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희미하고 좀 경계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 특정 정당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가? 조금 질문이 너무 어, 막연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구체화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지역구 뭐 구청장을 뽑거나 이번에 총선 때 대표를 뭐 이제 선거를 할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봐야 되는가?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단지 그냥 우리 지역 잘 살게 해주는 뭐 이제 이런 것만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제가 먼저 해도 됩니까? 네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돌지 않는 사람. 어, 아 교회 이걸 구해? 돌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네. 절대 뽑지 말아야 된다. 그게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어느 당이든. 거의 그러니까 다 돌지 않나요?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도는 와, 최소한 사람이 우리 훌륭하다. 있는데. 와. 최소한 우리 교회는 안 오니까. 근데 일단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그런데 이제 일단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돌아요. 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교회 편, 기독교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장로다, 뭐 권사다 이런 거 내세우면서 홍보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이익 집단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름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 어 뭐랄까 속으면 안 된다. 어. 걔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차별금지법 찬성할 거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그 종교를 불교로 갈아탈 수 있다. 정치인들의 종교를 믿지 마라. 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성경적인 기준, 신앙적인 기준 말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정치 많이 해본 사람, 뭐 어떤 그러니까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20대부터 정치만 해온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어떤 그 정치 세계가 아닌 곳에서의 삶이 전무하다면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어떤 정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혹 신앙인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바람. 음.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나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랑 부딪히는 건데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이건 바람일 뿐 어떤 조건이라고 하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본성과 성향과 음, 이런 그 네, 사람에 그런 걸 대해서 알아야 봐야 된다는 된다. 거네요. 그런 걸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음.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니까. 진짜 뭐 그래서 맨날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엔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얘기하는 것 분들은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 아니면 그냥 생각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내가 지지하는 당이 배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찍으면 안 된다. 그 사람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지금 이제 밟아왔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내고 있는 공약이 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중진 의원이라고 한다면 말한 대로 잘 지켰는가라는 것들도 조금 보면 좋겠다.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후보자가 정치를 이제 쭉 뭐 이제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 습관에 따라서 찍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 선, 4선, 뭐 5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쭉 이 사람을 지지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하냐 못하냐를 보지 않고 그냥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에 따라서 찍으면 안 된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뭐 성장과 성숙도 되지만 변질도 되기 때문에 인제 그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더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 그 이 정치인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거죠. 얘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선동하고 어떤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면 왜 못 살겠는지 듣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강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의 지나온 삶이 정말 그 손에 소위 말해서 물 한 방울도 안 묻힌 그런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의 삶을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력이 좀 가난한 삶도 경험해 보고 또 정말 그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아는가.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은 가난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삶의 어떤 고단함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그 정치인이 지나온 삶의 이력,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저는 좀 어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좀 인제 생각입니다. 네. 뭐 정리를 해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이력과 결과들 뭐 이제 이런 것 행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박강무사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뭐 그냥 심플합니다. 온건한 사람을 찍어라. 온건? 예. 네. 갈등을 중재하려고 애쓰는 사람. 음.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공천 탈락됐던 박용진 의원 같은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정책이나 이런 건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정책을 하거든요, 그분이. 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 민주당에 그런 분들 많아. 그리고 국힘도 주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드러나잖아요. 음. 언론이 그런 걸 띄워주지도 않고.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매력이 없어. 우리 목회자들하고 똑같아.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 거 안 돼. 막 페이스북에 우리 선동질을 뭐야 잘해야 돼, 어? 선동질을. 저는 온건파를 찍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명서 목사님이 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이 엘리트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쥐고는 그냥 다 흔드는데 이빨로 상대방 그 변호사들 법 변호사나 검사들 나와서 출신들 토론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양보 안 해. 죽여야 돼 그냥. 내가 맞는 거야. 이겨야 돼 여기서. 이게 재판정에서 지금 변론하듯이 막 해요. 논쟁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옛날 백분 토론 같은 거 기억나세요? 와, 저 진짜 90년대 이럴 때 거 보면 그때 진짜 양당에서 우리 노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나 격조 있어요. 상대방 비난하지도 않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 토론이 끝나면 결론이 나와. 아, 근데 요즘엔 그게 없잖아요. 싸워. 막 서로 헐뜯고 갈구고 지랄지랄 하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답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음. 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웬만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민들의 수준, 국가의 수준 안에서는 개혁될 거 웬만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개혁은 검찰 개혁이 하나 남았는데 그건 이제 특수부 문제고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념적인 개혁보다는 이제는 진짜 현실에서의 개혁. 이번에 뭐 세종시 이전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디테일한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디테일한. 디테일하게 민생과 관련된 공약이 나오고 이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민주당도 엄밀하게 말하면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만 얘기 안 하면 대북 문제하고 몇 개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는 좀 제쳐두고 나머지는 모이면 민생 문제는 거의 합의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연금개혁부터 건드릴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생과 관련된 실질적인 거를 좀 관심 있고 그런데 정책을 내고 음. 그러려면 이념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 일도 많이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양당 공천 보니까 진짜 부동산에 환장하더라, 진짜. 와, 나는 음. 진짜 부동산에 제일 눈이 밝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구나. 와, 진짜 살벌하네, 살벌해. 뭐 자괴감이 느껴졌어. 와, 우리 뭐 먹고 살아봐 이 생각이 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좋은 정책과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은 정책이 별로 없어서 다 정책은 비슷하고 이제 파이터들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이유가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좌든 우든 사실은 둘 다 옳지 않다. 예, 자꾸 정치를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차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제 전 그에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정치를 이용해야지 정치의 이제 어떤 이념적인 갈등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로 가져가면 결국엔 교회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들 그리고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좀 심플하게 그냥 정책만 보자. 예, 그 능력만 보자.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전제될 게 전과자는 좀 거르고요. 예, 그, 아, 예, 근데 그, 그 전과자 거르는 문제요. 예, 그거 좀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전과자 중에는 그 옛날에 학생운동이나 그렇죠. 근데 이제 소명서를 쓰잖아요. 전과 기록에 그 소명이 나오잖아요. 어, 그 어, 보면 그거를 이제 그거를 보고 골라야죠. 이번에도 어. 저희 교회는 누가 몇 번 후보인지 모르겠네. 몇 번 후보가 그 총기류 불법 소지 이런 걸로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무섭다. 20대 때 폭약이란다. 폭죽 그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야. 그 음, 소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결격사유가 안 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뭐 특별한 뭐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말로 거짓말쟁이들 나쁜 사람들을 좀 거르되 일단은 좀 능력 위주로